찬성 측 첫 번째 연사의 전체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사에서 3연사까지 연사들은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찬성 측 논리의 전체 구조와 가지를 세워주는 역할은 1연사가 담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1연사를 건축 설계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자인 1연사는 찬성 측 입론의 주요 논거를 설계해 발표합니다. 논거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입론 발표 시 순서를 정합니다. 찬성 측 논거 두 가지를 PEEL, 다시 말해서 P, 포인트, 요점 주장이라고 하고요. E, explanation, 설명, 그 다음 E, example, 사례, 예시, 마지막으로 L, link, 연결, 결론에 맞게 설명합니다. 반대측 팀원들의 상대 신문 반박을 예상해 답변을 준비하고 발언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1연사는 입론을 설계하고 그 입론을 PEL 구조, 논증 방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마무리해서 연설이 끝난 후에 상대 신문 답변을 하는 것을 역할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첫 번째 연사의 역할을 좀 더 순차적으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회자가 시작을 선언하면 곧바로 찬성 측 1연사가 단상에 오릅니다. 혹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입론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 입론 발표 서두는 논제에 대한 배경 설명과 용어 정리로 시작합니다. 찬성 측에서 내세울 논고 모두, 보통 모두라 함은 3개 이상을 말합니다. 소개하고 자신이 설명할 논고 2가지를 제시하며 전달합니다. 찬성 측 1연사가 반드시 논고 2개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고 1개를 충분히 설명해도 된다고 하지만 논고 1개로는 충분성과 대표성에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논고 3개를 제시해도 되지만 시간상 충분한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사의 발언 시간이 초등 4분, 중등 5분, 고등 5분에서 6분, 전국대회 5분이고요. 오산시대회는 6분입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적당한 논고의 수는 2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 타임 시간 1분은 상대 측에서 반박할 내용을 예상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토의해서 정합니다. 찬성 측 첫 번째 연사의 신문 시간에는 상대 측의 질문에 대해 찬성 측 입장에서 답을 합니다.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찬성 측 연사가 발표한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추가 보충 사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여 예상한 반박 질문 외에서 상대 신문이 들어온다면 이 연사에게 답변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토론에서 찬성 측 첫 번째 연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실제 토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본 의회는 투표 의무제를 실시할 것이다 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실제 토론 중 찬성 측 첫 번째 연사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회는 투표 의무제를 실시할 것이다의 찬성 측 첫 번째 연사 최영선입니다. 연사는 이처럼 입론을 발표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의 내용이 좋다고 한다면 자기소개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의 한 표는 우리의 사회를 만듭니다. 누군가 쓰지 않은 한 표 때문에 다른 한 표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로 결정된 일은 정당하든 아니든
끊임없이 시행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론 논제의 배경에 대해 찬성 측 입장에 유리하게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투표 의무제란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의무적으로 투표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입론 서두에서는 논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면 다음으로 논제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논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측 두 번째 연사께서 상대 측에 대한 반박과 세 번째 논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사께서 쟁점과 저희 측의 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찬성 측 첫 번째 연사는 찬성 측 논거를 모두 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찬성 측의 논거를 모두 소개하는 것이 심사위원을 이해시키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은 심사위원을 설득하여 표를 얻어 승패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연사는 전체 논거를 중요한 순서대로 소개하고 자신이 맡은 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 측 첫 번째 논거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입론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포인트, 우리말로 하면 주장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장 요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투표율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를 뽑는다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 중에는 여행을 가거나 귀찮거나와 같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핑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장만 있고 설명이 없다면 심사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설명할 때 어느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2012년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선관위가 조사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도 투표 불참 이유 가운데 개인적인 일, 출근 등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호주와 같은 경우 1922년 60%가 채 되지 않았던 투표율이 1924년 투표 의무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3% 이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유죄 판정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혹은 사례를 제시해야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예시는 없고 주장과 설명만 있다면 그건 연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갖고 주장, 요점을 제시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투표를 해야 할 이유, 즉 의무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투표 의무제를 실시하면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사의 주장, 설명, 예시가 논제와 어떻게 관련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에게 연사의 주장, 설명, 예시가 얼마나 논제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작전 타임 1부는 찬성 측 1연사의 논거를 정리하고 신문 시간에 나올 내용을 예상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측 1연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연사의 전체적인 역할을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성 측 1연사의 논거와 상대 신문 시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대 측의 논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대 측 논거를 제시할 때 이 두 가지의 논거는 PEEL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연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성 측 1연사에 대한 상대 신문이 끝나고 작전 시간 1분이 지나면 반대 측 1연사가 단상에 올라서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이 발언 내용은 반박, 이 찬성 측 첫 번째 연사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고 상대 신문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그렇게 해서 반박을 가장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찬성 측 입론에서 이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 또는 찬성 측에 너무 유리한 경우에는 반대 측 1연사가 이 정의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찬성 측 1연사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 토론자는 좀 반대 측이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찬성 측이 정의를 내리는 반면 반대 측 1연사는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반대 측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이 반대 측 논거의 일반적인 소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이 내세운 두 가지 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면 반대 측 1연사의 역할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토론에서 반대 측 첫 번째 연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실전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는 본의회는 투표 의무제를 실시할 것이다 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실제 토론 영상입니다. 이 반대 측 실제 토론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회는 투표 의무제를 실시할 것이다의 반대 측 첫 번째 연사 이채원입니다. 연사는 발언 전에 자신의 소개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따라서 항상 발언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꿈을 안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말뿐인 공약,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책, 국민에 대한 관심은 선거철에만 있고 남은 기간에는 자신의 세력 유지에만 힘쓰는 정치인들, 정치에 참여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망감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인 이 모두가 꼭 투표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희는 찬성 측에서 내린 정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표 의무제란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시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의무적으로 투표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반대측 첫 번째 연사가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찬성 측에 유리하게 정의를 내렸다고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반대측 첫 번째 연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좀 더 강력하게 토론을 이끌고 싶을 경우에는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의가 내려질 경우에는 찬성 측에서도 그 재정의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찬성 측이 내린 정의를 따라가 주시는 게 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찬성 측의 일방적인 정의 내용이라고 할 경우에만 이 반대 측 첫 번째 연사가 재정의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측 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반박하겠습니다. 찬성 측 1연사께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투표율만 높인다는 것이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 제재가 무서워서 무조건 아무나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투표율을 강제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찬성 측 논거에 대한 반박이나 신문에 나온 쟁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반대 측 논거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 측 1연사의 경우는 시대를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용어를 정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입론에 있어서 전제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반면에, 반대 측 첫 번째 연사는 이 찬성 측 이 입론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 선택권이 침해받는다. 둘째, 우민 정치가 될 수 있다. 셋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논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측 두 번째 연사께서 상대 측에 대한 반박과 세 번째 논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사께서 쟁점과 저희 측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 측 첫 번째 연사는 반대 측의 논거를 모두 설명하고, 여기서 모두 설명하라는 얘기는 논거를 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반대 측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논거들을, 논거나 주장들을 간단하게 요점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 측의 논거를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야 심사위원 입장에서 반대 측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내세울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미리 심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또는 뒤에서 계속 언급될 내용이긴 하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산식 디베이트의 경우는 심사위원을 얼마나 잘 설득시키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사가 발언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심사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논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논거를 압축시켜서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는 요점,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앞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한 문장으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간단하고 요점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그런 것이 이 주장, 요점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선택권이 있다는 말은 무언가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누구든 침해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논거에 대한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주장만 가지고는 심사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이 발언자가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설득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연사자는 이런 토론의 준비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이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심사위원이 이해하고 이 토론을 이끌어가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투표 의무제를 도입한 1924년 이후로 투표율은 모두 93%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주가 높은 투표율을 지속하는 이유는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에 넘겨져 벌금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논거에 대한 사례 예시입니다. 사례를 제시해야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례도 없고 논거에 대한 설명만 있다면 그건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나 예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어서 나의 주장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심사위원들이 설득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언가를 강요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시민은 자유로운 발언, 투표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강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투표 의무제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정치적 선택권을 역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사의 논거, 설명, 사례가 논제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일관성 있게 주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연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발언 내용이 쭉 주장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 심사위원은 토론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자는 이 연결 부분에서 얼만큼 내가 주장하고 설명하고 예시를 든 부분이 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심사위원들에게 연사의 논거, 설명, 사례가 얼마나 논제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재확인시켜주고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 발언 내용이 끝나게 되면 작전 타임 1분을 갖고 이 반대측 이 연사들끼리 논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 신문에 대한 이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